자, 이렇게 일단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팀 세 팀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수원, 전북, 울산 이야기를 했고 다른 팀들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팀이 제일 궁금해요. 제주가 이제 세르지오 코스타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사단이었던 전 국가대표 코치를 과감하게 이번에 새롭게 신인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워낙에 올 시즌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일신하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좀 바꾸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이제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프로 감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굉장히 좀 궁금한 지점이 많습니다. 홀로석이고요. 사실 소문이 잘못 돌았어요. 벤투 감독이 온다. 벤투 감독이 오는 게 아니었고 이 벤투 사단의 오른팔이었던 이 세르지오 코스타 그 당시 코치가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한국 쪽에 있는 이제 K리그 여러 구단들에게 이제 자신의 프로필 이런 방식으로 감독을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9월부터 이제 들어왔고 이제 그게 많은 구단에 들어가면서 세르지오 코스타 코치가 이제 홀로서기 하려고 한다는데 라는 게 이제 소문이 와전되면서 벤투가 한국으로 감독을 하러 온다였거든요. 벤투 감독은 절대 K리그 수준에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연봉 규모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코치 생활만 해왔었기 때문에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이제 제주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궁금하긴 한데 일단 그 구단하고 상의해가지고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은 자신은 피지컬 코치하고 분석 담당들을 좀 데려오고 싶고 나머지 코치들은 뭐 한국인으로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주가 정조국 수석 코치를 일단 영입을 했고요. 조재철 코치는 잔류합니다. 그런 걸로 알고 골키퍼 코치를 아마 또 국내 코치를 추가로 보강할 것 같은데 세르지오 코스타가 감독으로 K리그에 올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는 그 대표팀에서 함께 생활했던 선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팀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이분의 어떤 능력 그리고 인품에 대해서는 같이 해봤던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뭐 물론 이분도 이제 첫 감독 데뷔니까 어떤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해나가는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뭐 평가 자체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잠재력이나 그런 뭐 전체적인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선임은 됐고 선수 구성이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팀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수비 핵심이었던 임채민은 이미 용인으로 확정이 됐고 또 송주은도 나가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 유리 조나탄 떠났고요. 떠나고 또 안태현도 부천으로 갑니다. 뒤쪽에 있는 수비수들에 대한 새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선수 구성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감독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재료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제주는 지금 그 시기거든요. 선수 나가고 빠지고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시기라서 빨리 속전속결로 좀 이루어져야 코스타 감독이 내가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윤곽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벤투 감독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팀 감독으로 있으면서 또 코스타는 수석 코치로서 좋은 파트너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벤투의 축구를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봤었던 대한민국의 매력적인 축구가 코스타 체제 제주에서도 어떻게 나올까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뭐 현장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어떤 축구가 나올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지금 서우정 기자가 얘기했던 선수들의 뭐 관계에 대한 에이전트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선수들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투호에 들어갔었던 선수가 아니면 벤투가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코스타 당시의 코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소문으로 듣고 구전으로 들었었던 그 축구를 본인들이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한번 이 프로 레벨에서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타 감독이 주변에서 갖고 있는 기대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또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때 대표팀 생각을 해보면 선수들이 뭐 전술이라든지 훈련 세션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이 팀의 방향성에 관해서 선수들이 함께 공감하고 뭐 성적이 좀 안 나오고 밖에서 좀 비판을 할지언정 정말 이 벤투 감독과 그 사단이 설정한 목표 의식에 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높은 수준의 뭐 훈련 세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코스타 감독이 이제 그때 이끌었던 팀 대표팀이에요. 뭐 손흥민 있고 뭐 김민재 있고 우리나라 최상의 선수들. 근데 이제 제주 SK라는 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그 팀을 가지고
어떤 어느 정도 업데이트된 전술, 훈련을 가지고 이 K리그에 임할 것인가. 이 국제대회가 아니고 K리그잖아요. 이 K리그 안에서 이제 판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선수들의 상태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또 리그를 파악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그것들을 얼마나 빨리 수행하는지가 이제 포획 감독처럼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건 제주가 지금 이제 조금 변화를 일종의 선언을 한 겁니다. 감독만 그런 게 아니라 선수단 자체에 우리가 무게를 줄이는 대신에 조금 더 발전적인 선수들, 미래에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서 좀 키워보자라는 기조예요. 근데 거기에 저는 이 코스타 감독이 어느 정도 부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팀 컬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꽤 괜찮은 감독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 시행착오 속도를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 왜냐하면 포획 감독도 저희가 많이 얘기했지만 초반에 헤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헤매는 걸 자기가 포인트를 지점을 빨리 파악하고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해서 완전히 뒤집어서 그 뒤로 통하니까 쭉 간 거잖아요. 이제 코차 감독은 그걸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행착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 중에 하나가 역시 또 섬팀이다 보니까 선수의 스카우팅을 할 때도 사실은 다른 클럽들과의 경쟁이 붙었을 때 조금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리그 레이스를 가지고 갈 때도 그 한국에 왔던 외국인들이 여러 외국인들 뭐 링가드를 비롯해서 많이 놀랐던 그 K 썸머를 제주에서 좀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이동거리에 대한 피로감도 있을 것이고 또 기후에 대한 피로감도 있을 것인데 그 여름을 또 어떻게 잘 대처할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제주에 부임한 모든 감독들이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떻게든 좀 방법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저는 뭐 운동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래서 제주는 더 젊은 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동에도 피로 누적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필요하고 제주는 뭐 자의반 타의반 어쨌든 지금 이제 모기업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선 딱 이제 그 규모를 줄이는 걸 멈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규모 안에서 이제는 해야 된다. 포항이랑 좀 비슷한 조건이 됐어요. 예, 포항이 사실은 뭐 포스코에서 지원금이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지만 계속 경쟁력을 보이는 이유는 그 자신들의 유스 시스템 안에서 나오는 화수분 자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또 구자철 어드바이저가 굉장히 뭐 해외에 가서 적극적으로 그런 파트너십 같은 것도 맺으면서 해외에서 또 선수를 끌어오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주가 잘 하면은 그럼 젊은 선수들 그리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제주라는 섬으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세르지오 코스타라는 외국인 감독이 얼마나 선진적이고 매력적인 것들을 훈련 세션이나 경기 중에서의 전술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그 만족도가 일치가 되면은 뭔가 제주는 젊은 선수들이 계속 쭉쭉 성장하고 폭발하는 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 변화하려는 터닝 포인트의 그림 자체가 또 망가질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런 기대와 우려가 역시나 또 공존을 하고 있는 다음 시즌 다가올 제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팀은 광주입니다. 이정효 감독이 이제 팀을 떠나게 되면서 새로운 감독을 꼭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여러 감독 후보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제주의 감독 대행이었던 김정수 감독 대행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셜 발표가 나온 것은 전 광주의 코치였던 이정규 코치였습니다. 이정규 코치가 이제 새롭게 감독 도전에 나서게 됐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 감독 선임을 주도한 장기봉 광주 테크니컬 디렉터하고 이제 이정규 감독 선임을 하루 앞두고 통화를 했는데 장기봉 디렉터가 누가 선임되는지는 얘기를 해주지 않고 이제 임박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어렵게 이정효 감독의 게임 모델을 저희 팀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어떤 게임 모델인가요? 공의 소유보다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강조하고 그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한 수직적인 포지셔닝 플레이를 하는 그것이 광주가 이정효 감독이 여기 심어주고 간 게임 모델인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레거시를 계속 가져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저희가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정규 감독을 선임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장기봉 디렉터의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제 직관적으로 꽂히더라고요. 결국 이정효 감독의 그 레거시를 이어받을 수 있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3년 동안 이정효 감독과 함께 했었던 이정규 감독. 그 답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전북의 정정용 감독 선택의 그 이유와 뭐 나름 구체적인 이유는 다르겠습니다만 팀의 기조를 이어나간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그런 결정 과정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만 이제 광주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내년 시즌에 신규 영입이 그런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정규 신임 감독이 이제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이 좀 굉장히 크거든요. 뭐 그래도 다행인 건 내년에는 이제 강등되는 팀이 이제 최소화되잖아요. 한 팀 혹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광주는 늘 전통적으로 그 긁지 않았던 복권을 긁어서 터트리는 그 능력이 있는 팀인데 좀 과하게 표현하면 새파랗게 젊은 감독을 데려와서 여기서 터트려 버리는 그게 광주의 전통이죠. 뭐 남길 감독을 시작해가지고 뭐 박진석 감독, 그다음에 이정효 감독 이런 분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뭐 긁어볼 만한 복권을 선택했다는 뭐 생각은 좀 들고요. 뭐 부담이 아무래도 적잖아요 내년에는. 어쨌든 그리고 이 이정효 감독이 좋은 팀을 만들어 놨고 이 팀을 조금 더 물려받아서 뭐 자기 것을 조금씩 부분적으로 변형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최근까지 K리그에 계속 몸을 담았던 지도자고 또 이분이 1부 리그 기준으로 이제 가장 어린 지도자가 됩니다. 1982년생이니까 잘하면 뭔가 새로운 바람을 또 일으킬 수 있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저는 꾸준하게 지도자 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록 무명 출신일지라도 감독을 하는 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기대가 되는 선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서울이랜드에서 김덕윤 감독하고 같이 이제 시즌을 보냈는데 결국 서울이랜드의 올 시즌은 좀 성공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정규 코치도 그 과정에서 좀 일찍 팀을 떠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최근의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코치를 뛰어넘어서 이제 감독이 됐을 때 그리고 팀의 상황이 좋지 않은 팀에 새롭게 지휘봉을 잡게 됐을 때 얼마나 이 분이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박동혁 감독과 3년을 보냈었죠. 그리고 이정효 감독과 또 3년을 보냈고 감독을 보좌할 수 있는 위치에서 2인자로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정규 감독이 이제 내년이면 45이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젊은 감독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무명의 선수 출신이라고 했는데 이정규 감독하고 저는 같이 같은 나이예요. 얼굴은 제가 좀 들어 보여도 저희 개띠 개띠 이정규 선수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어떤 선수였는지 저는 알고 있죠. 같이 뛰어봤어요? 그럼요. 네. 최전방 스트라이커였었고 점프 좋고 유망주 중에 한 명이었었죠. 그리고 더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선수였었죠. 고대 갔었고 지도자를 하면서는 이제 이정효 감독의 색깔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코치진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고 동일하진 않지만 굉장히 유사하고 흡사한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시즌까지 광주의 선수들은 다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계속해서 배우고 그 안에서 플레이했잖아요. 크게 이질감이 없는 네. 그런 축구를 경험할 것이고 공격적으로 또 날카로움을 이정규 감독이 보여준다면 물론 당장 돌아오는 시즌에 신규 선수 등록이 안 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광주지만 충분히 뭐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새롭게 이렇게 커리어를 감독으로서 시작을 하니까요. 이제 제2의 이정효를 넘어서 또 이정효 감독이 좀 잘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팀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등당한 팀인데요. 수원 FC는 올 시즌까지 팀을 이끌었던 김은중 감독과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이 됐고 이제 새로운 감독이 왔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같은 도시의 다른 팀의 레전드였던 수원 삼성의 레전드였던 박건하 감독이 이제 새롭게 이제 팀의 지휘봉을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K리그 1에 있다가 강등을 당한 팀이고 하다 보니까 이 팀을 다시 K리그 1으로 곧장 올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팬들 사이에선 있을 텐데 이 박건하 감독의 선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사실은 이제 플랜 B 정도 선택인 건데 선택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도 좀 임박했던 상황이고 그래도 뭔가 경험이 있고 2부 리그 경험도 있고 1부 리그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뭐 그리고 이제 박건하 감독은 그래도 선수들과 굉장히 이 소통을 잘 하고 팀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은 있는 분이고 저는 사실 이 감독의 역량보다는 지금은 이 프런트 쪽에서 너무 선수 영입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원 FC는 지금
뭔가 영입의 방향이라든지 선수단 운영의 이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박건하 감독도 그 부분을 지금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당장 외국인 선수들의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선수들을 영입해서 어느 포지션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플랜이 없거든요. 요거는 저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보고 일단 박건하 감독은 최대한 외국인 선수는 다 지키겠다라는 뭐 기조를 세웠는데 그게 또 사실 막상 이적 시장이 열리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수원 FC에는 워낙 능력 좋은 외국인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구단에서 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원래도 수원은 이제 프런트와 선수단이 엇박자를 내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저는 강등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얼마나 최소화하는지가 관건이 될 텐데 박건하 감독은 그런 성향을 고려할 때 어쨌든 큰 잡음 없이 갈 수 있는 카드인 거는 맞습니다. 수원 FC 프런트가 뭐가 문제인가요?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모든 걸 얘기하면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팀이라 아, 저는 수원 FC 중계를 많이 가서 아니, 또 아는 분도 계시잖아요. 프런트에 아는 얼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뭐 많이 알죠. 네. 그래서 입 조심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맞을까봐요. 일단 박건하 감독이 서울 이랜드에서 이제 감독 생활을 짧게 했고 수원 삼성에서 이제 또 중도 부임해서 한 2년 정도 하고 이제 중도 경질이 됐는데 다 항상 강한 임팩트를 보여줬어요. 서울 이랜드도 막바지에 그때 10경기 넘게 마지막에 무패에 굉장히 달리면서 좋았어요. 굉장히 잘해서 네. 하다가 아쉽게 이제 플레이오프 맞아요. 못 갔고 수원 삼성에서는 이제 풀타임 시즌 때 그때 거의 뭐 2위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하다가 이제 후반기에 선수들이 좀 빠지면서 후반기에 힘을 못 내가지고 이제 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건하 감독은 확실한 자기 또 축구의 컬러들, 뭐 수원 시절 같은 경우에는 고승범, 이기재 이런 선수들을 아주 김민우까지 극대화시키는 그런 축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방법은 찾을 거라고 보는데 박건하 감독을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우군 그리고 단장이죠. 단장이 과연 누가 오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다호 기자가 뭐 명예훼손 때문에 약간 주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프런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단장과 감독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팀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수원 FC가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팀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은 감독을 먼저 선임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나 이 구단 이사회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서 감독이 왔으면 이 감독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단장을 선임하도록 좀 방향을 잡아야지 감독과 성향이나 어떤 그런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또 만약 갈등을 일으킬 거냐? 그럼 저는 수원 FC 승격 못한다고 봐요. 저도 수원 FC 바라보면서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감독과 결국 프런트 내에서의 디시전 메이커와의 궁합이 중요한 건데 일단 감독은 정해졌습니다. 왜? 당장 전주년 떠나야 되니까 당장 다음 시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감독 선임이 우선적으로 되는 건 맞아요. 결국에는 감독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프런트의 의사 결정권자가 결국 누가 올 것이냐. 여기서 다시 한번 뻥나는 시즌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정상 궤도로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방송이 아니었나? 그럼 딴 데서 얘기합니다. 뭐 어디서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아니 성호정 기자님 보니까 우리 픽더 K리그에서 얘기했구나. 다음 시즌의 K리그 2는 승격 이벤트입니다. 다이렉트로 두 팀이 올라가죠. 치고 나가는 팀은 치고 나가고 2위에 있는 팀은 그래도 우리 다이렉트 승격은 좀 멀어지는구나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좀 의기소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음 시즌만큼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쭉쭉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궁합이 안 맞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선수들도 다 합니다. 우리 감독이랑 단장 안 좋아. 프런트 사람들 만나면 얼굴 다 찌그러져 있고 그러면 당연히 시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서호정 기자의 의견과 결을 같이 하는 게 박건하 감독을 최대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장이 오지 않으면 다음 시즌 다 지금 모든 팀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승격 이벤트 우린 달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두가 지금 달려드는데 내부에서 지금 이게 딱딱 아구가 안 맞아 들어가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수원FC 이제 감독은 정해줬고 단장 선임은 정말 수원시에서 그리고 수원FC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알고 있는 분이 표정이 구겨져 있던가요?
몇 분 얼굴이 좀 지나가거든요, 저. 거기에 있는 분들의 표정은 뭐 항상 좋지 않았었고 애써 밝으려고 했던 것들을 저도 알죠. 그러나 이제 만났으니까 우리가 뭐 슬픈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뭐 사적인 얘기도 하면서 웃는 시간도 갖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도 웃을 수 있으려면 팀의 성적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성적 기반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힘든 얼굴을 보여줬고 얼마 전에 또 통화하니까 이미 낯을 자시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휴일이었어요, 물론. 그래서 저는 직원들의 어떤 근태 환경을 위해서라도 수원 FC가 단장 선임에 있어서 굉장히 심오한 그런 결정을 해줘야 되겠고 일단 수원 FC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수원 FC는 과거 수원시청 실업팀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프로세스나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업무의 어떤 진행 방향이라든지. 근데 이제는 K리그 1이 아니라 2로 떨어졌단 말이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K리그 2에 고인물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우려가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 고향은 수원이거든요. 수원에 프로팀이 2팀이 있는데 K리그 1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시즌에. 이게 지금 제가 옷 파란색을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얘기도 할 수 없는 거고 다음 시즌에는 K리그 1 중계를 자주 다닐 테니까 이제 수원에 있는 경기장에는 거의 뭐 출입 금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 가실 거예요? 일 없을 때? 아니 그거는 이제 사적으로 가는 거고 마이크 달고 헤드셋 끼고 네. 가고 싶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수원 FC, 수원 삼성은 지금 어쨌든 이정효 감독이라고 하는 정말 대어를 이적 시장에서 물었잖아요. 이제 수원 FC는 감독을 정해줬고 단장의 선택 매우 중요하다. 또 직원들의 밝은 얼굴을 다음 시즌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좀 보고 싶다. 또 수원 FC 관계자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밝은 얼굴로 근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수원 FC의 올 시즌의 그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 그 승강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 때 그 중계석에 중계실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히터. 예, 히터가 있으나 전기는 들어오고 있으나 히터를 켤 수 없었던 그런 극한 환경들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수원 FC가 예산도 좀 많이 쓰고 사실 그 시민구단 치고는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그런 팀인데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프로세스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거기엔. 일단 내가 그냥 그쪽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아니 신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예. 수원 FC 위민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일까지 맡고 있다 보니까 약간 업무가 과중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통 팀들은 한 주 홈 경기 치르면 이제 원정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맨날 구장에 있는 거야. 우리 수원 FC 홈 경기 있었어. 그러면 며칠 있다 얘기면 어디에요? 물어보면 구장에 있대. 왜 있냐 그러면 수원 FC 위민 홈 경기래. 직원들이 봤을 때 약간 리프레시 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다른 구단하고 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업무에 시달리고 약간 쪄들어 있지. 그러니까 뭔가 좀 싱싱하고 그래야 아이디어도 빡빡 돌아가고 이러고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게 되게 안타깝게 느껴졌었거든.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같이 소주 한 잔 먹으면 예를 들어서 한 2병까지 끄떡 없던 사람들이 한 병 먹으면 이제 가는 거야. 이게 피곤한 거지.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업무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뭐 이용 선수가 그런 얘기, 뭐 프론트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프론트에 있는 분들도 이 선수나 우리 외 관계자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수원 FC의 2026년 밝은 시즌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모로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돼가지고 다음 시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감독이 바뀐 주요 팀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TMF 네 번째 주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수들도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윈터 브레이크 시즌입니다. 역시 이 윈터 브레이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팀 중 하나가 신생팀 용인입니다. 용인이 정말 많은 돈들, 많은 자원들을 투입을 하면서 베테랑 선수들을 쭉쭉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오피셜도 많이 나 있고 내년 시즌에 용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궁금증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인의 목표는 2027 시즌 K리그 1에서 활약을 하는 겁니다. 예산적으로나 선수 영입하는 거 봤을 때 그리고 모두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시즌 K리그 2에서 탑 6를 넘는 그런 성적을 내서 K리그 1으로 2027 시즌을 맞이하겠다라는 계산을 지금 가지고 있고 아예 팀 내에서 직행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직행이 아니라 탑 6. 예. 탑 6. 직행이라는 것은 다이렉트가 두 팀이고 최소한 플레이오프권까지 가서 우리가
K리그 1의 도전장을 내겠다라는 네. 계산을 이미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화성이 K리그 2에 들어왔죠. 그러나 여기는 들어와서 뭐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우리는 나중에 K리그 1을 노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어떤 기조였다면 용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K리그 2에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전력을 갖춰서 냉정하게 승부를 걸 것이고 결과를 만들어내서 다음 시즌에 K리그 1에서 리그를 맞이하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을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상대적으로 근데 스쿼드 구성을 보면은 베테랑들이 좀 많긴 해요. 신진호, 임채민, 최영준, 김민우, 이제 주축 선수들이 보면 이제 다 30대 중반이라서 한간에는 QPR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또 잘 꾸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같은 노인정이어도 QPR 말고 A11레에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최윤경 감독이 K리그 공공재 감독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다양한 팀, 다양한 환경, 다양한 분위기 속에서 또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신 분이었고, 분명한 저는 목적과 컨셉을 갖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베테랑 선수, 노장 선수라는 데 대한 우려가 있지만 워낙 선수들이 자기 관리를 잘해요. 뭐 임채민 선수 승강 플레이오프 때 완전 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원 선수들이 전혀 뚫지를 벽체민. 못했어요. 그랬던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제 그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거기에 활력이 있는 선수. 그리고 지금 아직 용인이 베일에서 베일 드러나지는 않는데 과연 외국인 선수를 어떤 선수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조금 이제 중요한 킥이 될 것 같습니다. 석현준 선수까지 해서 아마 지금 베테랑 선수 한 6명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네. 우리가 다른 구단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정도의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꽤 있는 구단들이 있어요. 선수의 어떤 프라임 타임은 지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경기에 투입이 됐을 때 제 역할은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뭐 파주나 김해랑은 완전히 지금 구조가 다르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팀이고 팀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베테랑 있는 선수들이 이 팀에는 필요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기준을 좀 잡아주면서 또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 줄 수 있는 젊은 자원들을 좀 영입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이동국 테크니컬 디렉터나 최은경 감독이 보여줄 수 있는 또 어떤 야망, 그런 도전 정신, 그런 것들, 그리고 용인이 뒷받쳐주고 있는 다른 신생 팀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높은 예산, 이런 것들이 용인이 다음 시즌에 K리그 2에서 도전해볼 만한 그런 사이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의 적재적소에 외국인 선수를 잘 데리고 온다면 용인이 가지고 있는 꿈은 단순히 그냥 꾸는 꿈이 아니다,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최은경 감독이 그 강원 FC 시절에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시즌을 시작을 했었어요. 뭐 이근호 선수라든지 오범석, 그죠? 굉장히 베테랑 선수들 많이, 정조국, 황진성, 네, 많이 모아가지고 뭔가 굉장히 완전히 다른 팀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은경 감독은 선수들이 꼽는 대표 덕장이죠. 우리 감독님 진짜 좋은 사람이다. 약간 지금 데려가는 선수들이 개성이 조금 강해 보이는데 그런 팀에는 이런 지도자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팀을 안착시키는 역할이니까요. 그 역할에 있어서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아예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팀 자체가 새롭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팀이 과연 다음 시즌에 데뷔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좀 감정이 듭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K리그 1에 올라간 팀 역시 올해 연말에 주인공이었던 팀이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부천 FC 1995로 창단된 이후에 처음으로 K리그 1에 올라오는 시즌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워낙에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되던 팀이었기 때문에 K리그 1에 올라왔을 때 예산 규모도 좀 궁금했었고 과연 어느 정도로 버틸 수 있을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확실히 증액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선수 영입들도 좀 기존의 부천 역사에서는 없었던 빅네임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씀씀이로 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뭐 한 10억, 15억만 써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 이제 자금을 갖고 이영민 감독이 또 아주 지혜롭게 선수 보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컨셉은 우리는 이정료는 안 써. 이정료는 안 쓰지만 FA 중에서 굉장히 알짜 선수들을 데려올 거야라고 했고 지난주에 저하고 이제 소준일 캐스터가 이영민 감독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이영민 감독님이 제일 처음에 그 포지션 얘기했잖아. 중앙 미드필더. 네.
자,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3명의 선수를 동시에 영입했습니다. 김종우, 김상준, 그리고 부천 역사상 최고의 네임밸류 윤빛가람 세 선수 영입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바사니 선수 잔류 뭐 내부적으로 저는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오늘 또 갈레고 선수하고 1년 재계약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공격의 핵심 선수들 바사니와 갈레고는 잡았고 중원의 뎁스하고 이 어떤 다양성을 확보하는 선택을 일단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부천도 약간 지난 시즌에 안양처럼 뭔가 일부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좀 마지막 키포인트는 결국 공격수 일부 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공격수 몬타뇨가 굉장히 간절하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뭔가 하나 정도의 카드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국내 선수로라도 그게 좀 이영민 감독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좀 드라마를 쓰면서 올라온 팀이 부천이기 때문에 부천 팬들 특히 부천 시민들의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좀 클 것 같은데요. 내년 시즌에 네. 예, 좀 안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뺐네요. 신재원 선수가 부천으로 갑니다. 아, 예, 그것도 올라왔더라고요. 네. 예, 안태현도 부천 가고요. 네, 안태현 네. 좌우를 모두 또 윙백들을 보강을 하죠. 물론 이런 보강이 사실은 아직 거치가 확정되지 않은 박창준이라든가 혹은 또 이제 박현빈 선수의 거치하고 연동된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이영민 감독은 먼저 우리가 보강을 해놓자. 예, 그래서 이탈에 대한 대비를 하자라는 그런 어떤 유비무환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김종우, 윤빛가람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한다는 것은 두 선수가 지금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니 풀 시즌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지금 카즈 선수가 남아 있죠. 카즈 선수와 함께 카즈 이번에 승강 플레이오프 때 보니까 잘하잖아요. 잘해요, 잘 뛰고. 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K리그 2에서 통할 수 있는 수준의 미드필더야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어요 원래. 그런데 물론 수원 FC 한 팀과의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카즈는 분명히 그 자기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을 해냈었고 카즈와 함께 뭐 김종우, 뭐 윤빛가람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면서 이영민 감독은 분명히 축구를 보여줄 것이고 일단 부천의 중심은 결국에 뭐니 해도 바사니입니다. 바사니를 살릴 수 있는 전략 그리고 바사니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S급의 스트라이커를 지금 외국인 공격수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퍼즐은 맞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그 정도가 된다면은 우리가 이미 부천이 어떤 축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고 지금 보강된 선수들에 대한 네임밸류도 다 알고 있고 스트라이커 자리까지 맞춰진다면 그리고 이미 경험이 부천과 함께 쌓일 대로 쌓인 이영민 감독이라면 다음 시즌 부천도 이번 시즌 안양만큼이나 K리그 1에서 분명히 맹활약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시즌은 강등에 대한 위험이 좀 덜한 시즌이다 보니까 좀 더 부천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즌을 치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선수 개개인으로 좀 더 이야기를 옮겨보면요. 포항이 이제 기성용 선수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과연 한 시즌을 더 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마지막까지 많이 고민을 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가 있었는데 결론은 재계약이었습니다. 전적으로 기성용 선수한테 선택권이 있던 이슈였죠. 기성용 선수만 오케이 하면 되는 그림이었는데 결국에는 이건 저는 이제 박태하 감독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하 감독은 이 기성용 선수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때 이제 품어준 사람이고 그리고 또 포항 와서 기성용 선수가 잘했잖아요. 잘했고 박태하 감독은 기성용 선수가 한 시즌 더 뛰기를 원했고 뭐 역시 사람은 평소에 잘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박태하 감독은 약간 그 K리그에서 어떤 이미지냐면 한국 축구에서 어떤 이미지냐면 박태하 감독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덕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것도 되게 지도자의 덕목 중 하나잖아요. 저는 뭐 전적으로 박태하 감독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제일 고민했던 건 그 부분이 있어요. 박태하 감독은 고민이 뭐냐? 모든 걸 수용하겠다. 뭐 기성용 선수가 그 한 재계약까지 박태하 감독과 3번 정도 면담을 했는데 이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혹시나 내년에 잘 안 됐을 때 괜히 기성용이랑 재계약해가지고 팀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제가 감독님한테 너무 죄송할 것 같다. 그리고
현재 기성용 선수가 월드컵 중계 제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태하 감독은 뭔 문제냐? 그때 K리그 쉬는데 다녀와라. 가서 개인 운동 잘하고 너 관리 잘할 거라 믿는다. 부담 없이 다녀와라. 막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다 믿어줬어요. 근데 이제 기성용 선수는 근데 뭐 성적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월드컵 중계를 가면 그것도 또 참 동료들한테 못할 짓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박태하 감독이 세 번째 때 다 받아줄 테니까 하자라고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뭐 지도자들이 뭐 재거나 선수한테 야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기성 선수는 미련 없이 은퇴를 했을 건데 정말 박태하 감독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 월드컵 때 우리 한 달 중에서 2주 가량 쉴 건데 그거 갔다 오는 게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편하게 접근을 했고 선수를 최대한 이번에도 선수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리니까 기성용 선수는 아 그럼 내가 할 거 하나밖에 없구나. 감독님에게 은혜를 갚는 것. 감독님이 나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셨으니까 나도 그걸 빚을 갚는 게 도리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죠. 근데 정말 근데 기성용 선수는 11월까지는 은퇴 쪽에 가까웠어요. 정말 주변에서 은퇴하라는 조언들 많이 했어요. 지금이 가장 은퇴를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때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네. 그런데 막바지에 이 선수가 막 풀타임 뛰고 이러니까 축구인들 그러니까 은퇴하라라고 권유한 것은 대부분 비축구인들이었고 축구인들은 너 지금 은퇴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자 잘 생각해라 은퇴를 하면은 이건 되돌릴 수가 없다 지도자는 네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은퇴는 선수 은퇴는 한 번 선택하면 다시 돌릴 수가 없는 거다 잘 생각해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마지막에 이제 기성용 선수가 재계약을 하고 현역을 연장하는 선택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그림 또한 박태하 감독이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바지에 네, 재계약을 하기 위한 막바지에 풀타임을 뛰게 만들었거든요. 설계를 했다. 몸을. 충분히 저는 박태하 감독님이랑 관계가 좋으시죠? 좋은데요. 그래서 근데 계속 근데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박태하 감독은 그 기성용 선수를 늘 언제나 계속 재계약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포항 마지막 경기 중계에 들어갔었는데 그날 아예 박태하 감독이 4-3-3을 꺼냈거든요. 기성용 선수를 3선 미드필더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 쓰는.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어떤 구상이라고 했는데 그 구상 자체가 기성용을 극대화하는 전술이었어요. 그거를 선수가 한번 맛을 보면은 아 감독님이 이 정도로 나를 신뢰하고 그렇죠. 준비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 메시지가 딱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 겨울에 이제 결정을 내리거나 옮기거나 한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뭐 이정현 감독도 그랬고 지금 기성용 선수도 그렇고 결국은 이 인물들의 마음을 누군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의 이적 상황 혹은 루머 같은 것들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12월에 신랑이었습니다. 송민규 선수가 이제 전북을 떠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떠난다라는 표현보다는 전북이 지금 재계약에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선수도 조금은 뭐 의문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뭐 재계약에 대해서 협상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없을까? 왜 미온적인지. 그렇다면 전북은 나랑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송민규 선수가 2개 구단으로부터 직접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송민규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한간에는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답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팩트는 전북의 최종 입장을 송민규 선수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결정이 되면은 송민규 선수는 그럼 국내 팀들과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1월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즌 1월에 본격적으로 열리니까 그때 유럽을 알아볼 것인지 뭐 그런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전북이 재계약 대상자들에게 좀 미온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의외의 결정이 하나 나왔고 그거는 뭐 정다보 기자가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금시초문인 것 같은데요. 아니, 홍정호 선수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북의 기조는 그러니까 전북 팬들이 보시면은 좀 이제 아쉬울 수도 있는데 왜냐면 홍정호 선수도 그렇고 저기 송민규 선수도 그렇고 전북 팬들이 되게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전북은 기조 자체가 완벽하게 그 뭔가 미래지향적인 느낌 그리고 되게 객관적인 수치에 따라 정하겠다는 느낌. 그게 약간 제도로 만들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데이터 통계 기반. 그래서 송민규 선수가 너는 이 정도의 연봉을 받는데
너가 이번 시즌은 이 정도의 공격 포인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조금 이렇게 적합하진 않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내리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축구보다는 야구나 이게 농구, 미국 스포츠 이런 데서 이제 적용되는 그런 연봉 산정 시스템 뭐 그런 부분이죠. 선수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왜 그러지?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그렇죠. 건가? 내 가치를 이제 좀 내가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선수들은. 왜냐면 선수들은 각자의 프라이드가 있고 내가 이번 시즌에 한 퍼포먼스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게 완벽하게 객관적이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선수는 내가 어느 정도 더블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 송민규 선수가 공격 포인트가 많지는 않지만 거의 매경기 선발로 뛰었단 말이에요. 진짜 확실히 더블의 주역인데 이 지금 시기가 아니라 사실 송민규 정도급의 선수면 이미 재계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 10월이 됐든 9월이 됐든 네. 이미 그때에도 퍼포먼스는 나와 있었고 팀이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거였으면 그때 이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 구단에서 별 의지가 없다는 게 뭐 객관적으로 그렇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프로세스까지 왔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송민규 선수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해외 쪽에서도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연봉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해외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면 전북에 잔류할 가능성은 뭐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되면 뭐 국내 이적 혹은 해외 진출을 놓고 고민을 할 텐데 해외에서 원하는 팀들의 연봉 규모는 K리그보다는 적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심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좀 이렇게 팀을 떠날 것이 유력해 보이는 선수들의 이야기들이 또 들리고 있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새 감독이 오면서 또 대량의 선수들과 계약 종료를 밝히는 또 오피셜을 띄우기도 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선수들 두 명이 올 시즌 공격 진영에서 굉장히 잘했던 세라핌 선수가 눈에 띄었고 그리고 수원의 좀 좋았던 시절과 안 좋은 시간들을 다 함께 했었던 이기재 선수가 또 팀을 떠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던 수원의 올 시즌 그 겨울의 행보인데요. 이 선수들이 또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라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승강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난 뒤에 좀 세라핌 선수가 국내 한 팀에 관심을 받고 있다. 울산 루빅손과 엄원상 선수가 대전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측면 공격이 이제 보강이 급해진 울산이 지금 세라핌 그리고 이제 요르단 국가대표인 이제 알리 오란 선수 이런 선수들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수원 팬들이 안 믿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수원으로 완전 이적할 건데 서호정 너 수원 몰라? 너 수원 수알못이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결국은 이렇게 계약 원래 사실 세라핌 선수는 1년 임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뭐 울산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금액적인 부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 이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세라핌 선수는 브라질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기재 선수는 여전히 왼발의 위력은 뛰어나죠. 예, 최근 뭐 불과 2년 전까지 국가대표 갔던 선수니까.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수비로의 어떤 복귀의 속도라든가 그리고 올 시즌 중요한 경기에서 큰 실수를 많이 했죠. 그런 부분에 이미지는 있지만 여전히 이 지금 우리가 왼발이 뛰어난 레프트백이 시장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가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이기재 선수는 일단은 좀 해외 쪽에 한번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기재 선수를 조금 잘 아는 국내 지도자들이 있는 팀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과거에 궁합이 굉장히 좋았던 박건하 감독이 있는 수원 FC라든가. 그렇게 되면 또 약간 수원 FC는 계속 지금 이제 리얼 블루들이 그게 글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수원 있는 거죠. FC는 코칭 스태프들도 합류할 코칭 스태프들도 수원 삼성 출신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수원 FC 구단에서는 웬만하면 수원 삼성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박건하 감독은 근데 난 내가 좀 늦게 왔는데 합이 맞는 사람들이랑 해야지. 지금 시간도 없는데 네. 뭘 그런 것까지 조건으로 맞아요. 드림이냐. 그래서 이제 수원 삼성 출신 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선수들도 그렇게 되면 좀 재밌긴 하겠죠. 또 왜냐면 같은 리그에서 맞대결 해야 그렇죠. 돼요. 왜냐면 어쨌든 수원이 지금 12명의 선수를 풀어버렸으니까 맞아요. 네. 거기서 주워올 수 있으면 줍줍 해야죠. 그렇죠. 네. 네, 뭐 이런저런 이동들이 또 얽히고 설키면서 특히나 이제 수원 더비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조금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저희가 살짝 이야기를 꺼냈다가 좀 주머니 속에 집어넣은 팀이 있었거든요. 대구 이야기입니다.
대구가 이제 신임 단장 장영복 단장이 선임이 됐고 이 이후부터 이제 좀 드라이브가 좀 걸리면서 다음 시즌 다시 재승격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기조가 좀 보여야 되는데 사실 딱히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딱 감독 거치도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딱 감독 거치에 대해서 유임이라고 딱 못을 박아주고 그리고 빨리 그 김병수 감독과 함께할 코치들 계약을 해줘야죠.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지만 지금 주승진 수석 코치가 뭐 김천으로 가네 안 가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대구가 일단은 첫 번째 영입은 발표를 했죠. 한국영 선수를 외부에서부터 영입을 했고 또 에드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재계약을 하면서 잡았고 세징야 선수는 계약이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같이 갈 거고 추가적인 보강들이 필요한데 일단 김병수 감독이 강력하게 요청한 선수가 있어요. 유리 조나탄. 아무래도 에드가 선수가 풀타임은 뛰기가 어려워진 이제 나이기 때문에 좀 에드가 선수 못지않은 파괴력을 전방에서 발휘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우리가 승격 경쟁에서 힘을 낼 수 있다는 생각하고 유리 조나탄 선수에게 접근을 했는데 뭐 분위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대구가 외국인 선수가 6명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좀 대거 정리를 해야 유리 조나탄 선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정리가 수월하게 안 되면은 일단 김병수 감독은 플랜 B로 이제 국내 공격수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팀의 상황이 워낙에 또 안 좋은 상황이었었고요. 또 분위기를 보면 김병수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로 스쿼드가 조금씩 채워지고는 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김병수 감독에게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고, 뭐 한국영 선수는 이제 강원 FC에서 병수볼 한참 이제 K리그에서 이제 핫하던 시절 있던 선수고, 뭐 류재문 선수도 지금 협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도 역시나 김병수 감독이 원하는 영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영남대죠. 네. 그래서 어쨌든 확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지금은 김병수 감독 쪽으로 실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나마 그 점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시즌 후반기에 괜찮았고 여기서 진짜 감독이 또 바뀌어버리면 이제 진짜 더 큰 혼란이 찾아올 수 그러니까요. 있을 것 이미 같아서.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바꾸기에는. 많이. 지금 네. 이미 많이 골든 늦었죠. 타임은 지났고 네, 연내에 빨리 확정을 지어줘서 옵션을 다시 띄워서 유임이라는 걸 찍어내고 전주련 준비해야죠. 지금 한시가 급하단 말이죠. 예. 어쨌든 막바지에는 김병수 감독의 축구가 그래도 성과를 냈잖아요. 네. 마지막에 정말 그게 아니었으면 희망이 더 빨리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좀 희망끈을 잡을 수 있었던 건 김병수 감독 축구를 선수들이 잘 이제 수용하면서 경기 그라운드에서 퍼포먼스로 보여줬기 때문인데 그러면 대구의 힘은 저는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가져가야 내년에 시즌 초반부터 맞아요. 빠르게 치고 나갈 수가 있으면서 이제 경쟁자들하고의 경쟁 우위를 잡을 수가 있는 거니까 저도 뭐 김병수 감독 유임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김병수 감독이 처음 대구에 부임을 했을 때 승점 차가 11위와의 승점 차가 한 20점 가까이 났을 거예요 아마. 많이 벌어졌을 때 한 15점까지 벌어졌어요. 15점? 예. 15점. 아 그럼 자르고. 김병수 감독이 부임했을 때 아마 승점 차가 한 15점 정도까지 벌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라운드에서 김병수 감독 만났을 때 파이널 라운드 들어가기 전까지 10점 안쪽으로 좁힐 수만 있다면 이건 기적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마지막 라운드에 3점 차였죠. 물론 자력으로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김병수 감독이 계획했던 대로 물론 제주의 부진이 플러스 알파 되면서 운이 따르기도 했지만 김병수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계획했었던 대로 상당 부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보면서 야 조금 더 일찍 한 2주 3주라도 더 빠르게 선임이 됐다면 대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후반 막판에 리그 막판에 승점 3점 5점 차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서우정 기자와 결 같이 하는 게 결국엔 감독이 내가 어떤 축구를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재주를 부릴 수 있는 장이 연속적으로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거기서 시너지도 나는 것이고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저는 제가 듣기로는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확정을 막 딱 찍었다라는 건 아니지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수볼이 다음 시즌 대구에서 지속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번 시즌 대구가 보여줬던 후반기의 모습을 상기해 봤을 때 또 멤버가 보강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매력적인 그런 병수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발표는 안 했지만 한국영 선수 외에도 3명의 선수 아까 유재문 선수라든가 또 경남의 골키퍼인 고동민 선수
경남 또 젊은 윙어인 박기현 선수도 대구행이 확정됐거든요. 여기서 김병수 감독을 만약에 경질하겠다고 그렇죠. 하면은 예, 예. 사기 취업 당한 거예요. 그 그렇죠. 선수들은 그렇죠. 김병수 감독을 보고 왔는데 그렇게 되면 구단의 어떤 신뢰나 이런 부분도 크게 훼손될 수 있죠. 장현복 단장님이죠. 이분이 단장에 들어올 때 인터뷰에서도 김병수 감독을 계속해서 나는 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조를 노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단장으로 취임을 했고 그리고 김병수 감독의 축구를 신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김병수 감독을 경험했었던 그리고 김병수 감독이 알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영입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워낙에 시즌 말에 팀 상황도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 계약이라든지 스태프들 계약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 결정권자들이 좀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 속에서 사실 대구에서 시즌 말미에 좋았던 선수들이 떠난 선수도 있고 떠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선수들도 있다 보니까 좀 팀의 전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김병수 감독의 뭐 유임 여부도 사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가는 것들도 그 대구의 그런 혼란상들 일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공백기들을 어느 정도는 똑같이 이제 같은 결로 가면서 좀 대변을 해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기왕 이제 좀 신임 단장님이 오셨으니까 빠르게 정리가 돼가지고 2026년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2025년 연말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신선한 조합으로 그리고 기분 좋은 조합으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압력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조합으로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 오늘 조합은 말 그대로 테스토스테론 그 조합이죠. 딱 우리가 축구부로 얘기하면은 운동부 숙소 방 아니면은 군대에서 이렇게 내무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분위기에서 했는데 딱히 유쾌하진 않은데요. 아니 그거는. 뭐 영포티 아닌 사람한테 영포티라고 얘기한 거랑 뭐가 아니 달라요 지금? 내가 했냐고 제가 써준 거야 제가. 근데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멤버잖아요. 근데 어때요? 정규직으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한마디 드리면 평소보다 재밌었다. 라는 들었지, 말씀을 좀 드리고 들었지. 그러면은 그렇지. 뭐가 문제예요? 정순주 아나운서와 이명철 해설위원보단 유럽가 낫다는 중요한 거예요? 건 근태죠, 근태. 아니 근데 아니 그 근데 둘은 괜찮으실지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저희가 녹화를 사실은 2시간에 편집하면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2시간 했거든요. 알아서 하겠죠 뭐. 와. 자 이렇게 2025년의 마무리입니다. TMF 9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은 굉장히 재밌게 녹화가 잘 뽑혔으니까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요새 또 유튜브에 그런 거 생겼더라고요. 하이프 생겨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동영상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도 많이 주셔야 저희가 2026년에 손가락에 조금 더 설탕이라도 좀 칠을 하고 좀 빨아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2025년 정말 기분 좋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모쪼록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2026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릴리즈가 될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다가올 2026년도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했던 것들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2026년 다가오는 어떤 시점에서 또 한 번 영포티 특집이 아니라 상설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